예, 지금 이 자리에는 네 분 나와 계신데요. 이두화 변호사, 김복준 중앙경찰학교 외래교수, 최용희 시사평론가, 그리고 어제 안산 인질극 현장에서 인질범과의 협상 코디네이터, 우리가 흔히 네고시에이터라고 합니다. 인질 맡았던 바로 현장에서 인질과 인질 설득을 담당했던, 쉽게 얘기한다면 협상 전문가 경찰대학교 이종화 교수 네 분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일단은 말입니다. 어제 이 교수님께서는 직접 그걸 담당을 하셨잖아요. 네. 전화를 길을 붙잡고 네. 인질범하고. 그죠? 아니 이제 주로 제가 뒤에서 코디네이터를 하고. 예. 그러니까 저는 계속 인질범과 네. 끊임없이 이제 끊임없이 계속 대화한 이 걸 대화를 제가 한 거 뒤에서 아닙니까? 들었습니다, 옆에서.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때 처음에 죄송한데요. 그 그래픽 한 번만 보여주시겠어요? 그 왜 24시간 재구성 있죠? 네. 그 그래픽 한 번만. 자, 지금 말입니다. 12일 15시에서 15시 30분 사이에 그 집으로 진입을 했다, 범인이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21시에 전 남편이 들어오니까 결국 살해를 하고 욕실에 방치했고, 시신을. 네. 23시에 큰딸하고 막내딸이 들어오니까 또 포박을 했다, 네. 이건데요. 자, 13일 날 9시 38분에 아내와 통화 시도고 막내딸을 살해했다는 건데, 네. 제가 교수님께 여쭤보고 싶은 것은, 네. 교수님은 언제 출동하셨어요? 저는 현장에 도착한 건 11시 반에 도착했습니다. 11시 반에요? 네. 그렇다면은 언제 아내 되시는 분이 경찰에 신고를 하시는 거예요? 아마 저게 9시 38분, 9시 40분. 3분 이후에 이제 통화가 안 되니까 딸의 그 휴대폰을 빌려서 통화를 했는데 안 받아서 수분 후에 이제 엄마가 다시 통화를 합니다. 예. 그러니까 낚아채면서 이 인질범이 와라 하니까 안 가. 뭐 이러면서 야 죽여. 그러니까 아마 제가 그 당시 정리 못했던 협상 내용을 제가 협상하면서 제가 들어보니까 이 부인이 되게 흥분한 상태에서 예. 그러면 이제 그렇게 죽여라고 얘기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인질범이 거기에 이제 그 본인도 굉장히 뭐 흥분된 상태니까 그래서 그때 둘째 딸을 이제 살해하게 된 거죠. 살해하고 살해한 상황이 벌어진 걸 이 엄마가 눈치채고 이제 경찰이 신고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경찰이 이제 현장에 투입되기 시작한 거죠. 경찰의 현장이 투입이 되고 11시 반에 이제 네. 인질 협상 대응팀이 아니죠. 연질협상팀은 이제 그 10시 이전에부터 10시 경에 경찰청에 경기청 위기협상 센터가 있습니다. 경기청에 위기협상팀이 출동을 했고요. 예. 저는 이제 제가 수업중에 있었습니다. 수업중에서 전화를 못 받고 있다가 휴식 시간에 봐서 수업 제끼고 그냥 현장에서 도착하니까 11시 반부터 제가 이제 현장에서 협상 파트를 제가 좀 조정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네. 그 초기에 있어서의 경찰의 대응에 문제점은 없다고 보십니까? 저는 전혀 없다고 봅니다. 완벽하다. 물론 제 얘기는 네. 완벽한 문제 없이 큰 문제 없었다 저는 판단이 됩니다. 돌아갔다 이런 왜냐하면 위기협상팀이 신속하게 현장에 출동을 했고 그다음에 네. 이제 실제로 협상을 한 사람은 위기협상팀이 한 건 아닙니다. 예. 이미 안산의 상록경찰서 형사 한 분이 이미 그 인질범하고 통화를 하고 있었는데 제가 옆에서 지켜봐 굉장히 협상을 잘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옆에서 조정을 하고 이렇게 대화를 유도하라고 제가 조정을 했죠. 왜냐하면 협상이라는 것이 혼자 하는 게 아니거든요. 협상은 예. 보통 저희들이 권고하는 건 3인 이상이 합니다. 예. 그리고 주협상관, 보조협상관, 팀장 한 명이 더 추가된다면 보통 우리가 정보관 네 명이 보통 3명에서 4명이 보통 팀을 이루거든요. 그래서 그 중에서 주협상관이 뭐를 하냐면 인질범과 대화하는 사람이 바로 주협상관입니다. 주협상관을 맡기고 나머지 분들이 경기청 위기협상 팀들이 보조협상관, 팀장, 전무관 역할을 하면 되는 거거든요. 네, 그렇게 수행을 했기 때문에 초기 대응에 뭐 문제가 있다고는 저는 보지 않습니다. 그렇다면은 언제 그 범인이 이 전 남편과 그 막내 딸을 살해한 것을 경찰은 언제 알았나요? 초창기에 이미 출동했을 때. 추측을 하고 있었어요. 하고 있었지만 사실 그 상황에서 경찰이 진입할 수 없는 상황이 왜냐 그러냐면 협상 내내 굉장히 그 인질범이 극도로 흥분된 상태였어요. 그래서 조금만 어떤 이상한 뭐 소리만 들려도 뭐 다 죽인다 막 이렇게 되니까 그래서 쉽게 확인을 못 했는데 본인도 내가 죽였다 얘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그 옆에 같이 대화를 하는 큰딸도 죽었다라고 얘기하고 또 중간에 그 인질범이 그걸 찍어서 그 휴대폰을 보내왔어요. 사진을 찍어서. 동영상. 사진을 찍어서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죽었다라고 이제 판단했고 그래서 저희들이 협상 전략은
생존한 사람이 두 사람이 있다는 걸 확인했기 때문에 두 사람을 살리자라고 해서 그래서 결과적으로 제가 이제 협상을 왜 성공했다고 판단하냐면 맨 마지막에 마지막 단계에서는 인질범이 본인이 자수하겠다고 몇 번이나 얘기했어요. 그런데 왜 특공대가 그럼 투입이 됐죠? 그거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몇 번이나 이제 자수하겠다. 들어오지 마라. 그래서 그랬다. 그래서 그러면 저희들이 보통 이제 굉장히 항복 단계가 굉장히 민감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고가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보통 잘 설명하시면 자 우선 인지를 풀어주고 왜냐면 인지를 안전이 최우선이니까 인지 풀어주고 칼 버리고 손 들고 나와라. 그랬더니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나온다. 그래서 나옵니다. 해서 우리가 현관에서 올라갔는데 올라가서 인기척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름을 또 불렀어요. 그래도 인기척이 없어요. 그래서 노크를 크게 했습니다. 이름 불렀어요. 인기척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싶어서 이제 저희도 휴대폰으로 다시 통화를 했죠. 시도했는데 좀 전까지 잘 하던 휴대폰이 갑자기 전원이 끊겨져 있습니다라고 딱 나오는 거예요. 이래서 갑자기 이제 저희들도 긴장한 거죠. 아 이거 큰일이다. 왜냐하면 보통 그런 상황에서는 이게 자해나 자살로 이제 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인질범을 살해한 후에 자살할 가능성이 있다. 인지를 살해한 후에 본인이 자살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제 갑자기 급작스럽게 준비해 있던 특공대가 들어간 겁니다. 원래 특공대가 들어가려고 들어간 게 아니에요. 네. 진압할 생각은 없었다. 예, 없었습니다. 네. 근데 갑자기 상황이 돌변하면서 이제 들어간 거게 되죠. 그래서 왜 이제 제가 왜 성공했냐라고 판단한 건 뭐냐면 특공대가 들어가면서 문이 보통 아파트가 요새는 2개 합니다. 그죠? 아파트 현관문을 들어가면 중문이 있어요. 그리고 제가 보기 연립주택 5층에 한 35평 이상 되는 굉장히 크더라고요. 그러니까 수색하는 것도 굉장히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방에 숨어 있으면 사실 그 특공대가 문을 부수는데도 2개를 부수고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적어도 3분의 시간은 걸립니다. 그 정도 시간이면 마음만 먹으면 인지를 충분히 살해할 수 있는 여유가 돼요. 그래서 초창기에 만약에 진압해서 들어갔다면 땅 하는 순간 벌써 인질범이 인지를 찔렀을 거예요. 그런데 저희 들어갔을 때는 별다른 저항을 안 하고 인질에 대해서는 또 위에도 안 가하고 그래서 2명이 온전하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협상을 성공했다고 판단하는 겁니다. 제가 또 다른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왜 막 문을 두들겨도 자수하겠다고 한 범인이 네. 왜 문을 두들겨도 반응이 없고 네. 왜 전화기도 꺼놓고 왜 이랬을까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축축한데는 자포자기하면서 그냥 될 대로 되라라고 심정이 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니들이 들어오려면 들어와. 네, 들어오고 말아. 네, 내가 적극적으로 할 생각은 없다. 왜냐하면 협상의 마지막 단계에서 이제 저희는 이제 어떤 사인을 보냐면 처음에 제가 갔을 때는 이분이 거의 95%가 욕설이에요. 부인에 대한 욕설, 비방, 굉장히 흥분된 어조로 얘기했는데 점차 1시 반 이후인가요? 이때부터는 굉장히 어조가 이렇게 타운다운이 되고 속도도 굉장히 늘어지고 그다음에 욕설도 굉장히 급격하게 줄어듭니다. 그게 굉장히 긍정적인 사인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잘 끝나겠다고 저도 판단했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계속 수차례에 걸쳐서 항복했다고 자수를 밝혔고요. 그래서 저 잘 되려고 생각했는데 아마 그러면서 제가 지금 기억나기는 제가 내가 너하고 만나지 말아야 될 저에 대한 잘못된 인생이 됐다 이렇게 자포자기 같은 발언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제 생각에는 추측건데 마지막에는 약간 자포자기 심정으로 그래서 덕적으로 이제 칼을 있었지만 경찰에 들어갈 때도 대응하지도 않았고요. 네, 순순히 체포당했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쭙는 네. 건데요. 만일 네. 저는 이 사망한 학생의 어머니 네. 이런 분도 최선을 다하고 자기의 몸을 던지려고 했을 거라고 생각을 네, 합니다. 맞습니다. 네. 전 그거 충분히 당연히 부모로서 그랬을 거라고 네. 생각은 하지만 네. 이게 좀 미숙하다 보니까 네. 그죠? 미숙하다 보니까 이 전화할 때 상대방을 그땐 경찰이 없었을 거 아니에요. 없었고 상황이 이렇게 될 거라고 그다음에 전단편이 살해됐을 거라고는 상상을 못했죠. 못했죠. 그리고 좀 일찍 신고를 했더라면은 조금 아쉬움이 더 좀 남아요. 있죠. 예, 전문가들이 협상 맞습니다. 전문가들이 가서 예. 거기에서 어떻게 얘기를 예. 하라고 지시를 했으면 좀 더 나았을 뻔했는데. 그렇죠. 그래서 이제 안에서 그 인질범이 살해된 장면을 딱 보내주니까 그 부인이 딱 보고서 약간 휘청하셨어요. 그 이제 힘드시잖아요. 힘드시니까 휘청하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옆에서 이제 부축하면서 큰 딸은 살리자. 그래서 제가 좀 꼭 껴안아주면서 큰 딸은 살리자. 해가지고 그래서 그분이 그래서 본인이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자기 딸이 죽은 것을 봤는데 큰 딸 살리자 해서 눈물을 흘리면서도 계속 저희들의 이런 어떤 요구에 잘 따라주셔가지고 나머지 생존해 있던 2명의 인질이 아무런
사고 없이 살았다. 이런 면에서 저는 성공적인 그 협상이었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김 교수님. 예. 어떻게 근데 사실은 좀 뭐 오늘도 뭐 자꾸 뭐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경찰 책임 운운을 하는데 제가 뭐 경찰 출신이어서가 아니라 사실은 인질들을 구출할 때 보면 저 뭐 해외 사례도 그렇고 거의가 이 구출하는 작전하는 과정에서 사실은 희생자가 한 그렇죠. 70, 80% 나오거든요. 그런 부분으로 따진다면 기희 두 사람이 사망한 상태에서 들어가고 나머지 2명을 살렸다는 거는 상당히 소기의 성과는 올린 거로 보여지거든요. 아, 그리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미 2사람을 죽인 사람이기 때문에 더 죽이는 게 용이할 수도 있는 그렇죠. 거죠. 더 위험한 상황이죠, 그럼요. 사실은. 그리고 저는 어떤 걱정을 또 했었냐면 뭐 처음에 이 사건이 발발했을 때 범인이 TV를 보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그건 긍정적인 신호였어요, 사실은. 예. 뭐 사람을 뭐 인질로 잡고 있는 사람이 조용히 앉아서 TV 보고 있다면 어느 정도 냉정이나 침착을 유지하고 있다고 봐서 이게 뭐 살해하거나 그러지는 않을 거라고 이렇게 예측을 했었는데 이미 뭐 이 두 사람은 살해한 이후더라고요. 그런 면에 있어서는 그런데 제가 이 교수님께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요새 인질 사건이 좀 네. 심심치 않게 일어나서 걱정이 많은데 네네. 물론 그런 일이 없어야겠습니다만 만에 하나 네. 뭐 편의점에 들어갔다라든지 은행에 들어갔을 때 네네. 인질이 됐다라고 네. 가정을 했을 때 네. 그때는 어떤 행동을 취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입니까? 근데 그 사례가 있습니다. 예. 우리가 이제 두 가지가 이제 창반자 하나는 우리가 스톡홀름 신드롬이라는 게 예, 하나 있고 그렇죠. 이게 반대되는 사례가 뭐냐면 우리가 런던 신드롬이라 그래요. 그 스톡홀름 신드롬은 뭐냐면 인질범과 인질이 굉장히 유착 관계를 맺으면서 예. 결정적인 순간에 그러한 관계 때문에 인질범이 인질을 살해 못하는 거죠. 그래서 예. 저도 이번에 하면서 이제 그 스톡홀름 신드롬을 생성하도록 자꾸 이제 두 사람의 근데 그 큰아이가 참 영리한 게 저도 제가 가끔 걔 생각하면 저도 이렇게 울컥하는데 그 아이가 영리하게 자꾸 그 인질범의 편에 쓰더라고요. 엄마를 공격을 해요. 저는 그게 굉장히 유리한 사인으로 보거든요. 얘는 벌써 생존적으로 아는 거예요. 그 스톡홀름 신드롬 형성하라고 했고. 그런데 반대로 이제 런던 신드롬은 뭐냐면 런던에서 이제 인질 사건이 일어나는데 대사관에서 이 인질이 인질범의 요구에 반항을 하면서 자꾸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 테러리스트들이 원하진 않았지만 하도 반항을 보니까 죽였어요. 그래서 그걸 런던 신드롬. 근데 그 상황이 저도 이해는 돼요. 왜냐하면 보통 사람들이 사실은 인질이 된다는 건 굉장히 큰 공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제어가 안 되면서 이제 이상적인 행동을 하는데 보통 이제 인질이 됐을 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침착하게 상황을 인식을 하고 빨리 인식을 하고 인질범의 요구에 아주 순응을 하는 겁니다. 순응을 하면서 자기의 행동 패턴을 굉장히 일정하게 가지고 가야 돼요. 예. 가령 화장실 가는 시간도 일정하게 가는 방향도 일정하게. 그래서 나는 너한테 신뢰도 주고 내가 너한테 신경 안 쓰게 만들어 놔야 이 인질범도 협상에 신경을 쓰면서 이 경찰과의 어떤 그 라포가 형성되도록 유도를 합니다. 예. 지금 그러니까 미국 우리 영어로 하면 네고시에이터입니까? 네. 우리나라에서 지금 네고시에이터 교수님 같은 네고시에이터가 지금 저희 학교에서 제가 2009년에 저희 학교에 처음으로 이제 인질협상 전문과정 2주 과정이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 국가공안기관 공무원들이 다 저희 경찰 20명, 그다음에 해경, 소방, 국방부 이제 공군, 해군, 육군, 뭐 기무사, 국정까지 총괄해서 1년에 한 2차례 걸쳐서 협상 이제 전문가 네고시에이터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300명 정도가 지금 전국에 배치되어 있고요. 작년 7월부터는 이제 그 세월호 사건 때문에 저희들도 이제 초기 대응이 좀 중요하다. 그래서 작년 7월 1일부터 전국의 각 지방경찰청에 강력과의 경찰청 단위의 지방경찰청 단위의 위기협상팀이 그 신설이 됐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저희 전문교육 받은 팀이 그래서 이번에 안산 사건도 그 경기청의 그 위기협상팀이 그 현장에 가서 뭐 상황 판 정리도 하고요. 굉장히 아주 역할을 많이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교수님과는 여기서 작별하겠습니다. 오늘 아주 귀중한 얘기였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